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우리의 국가대표가 어린 시절부터 혼자 끙끙 앓았을 생각에 국민들 마음이 종일 편치가 않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가 폭로가 되면서 엄벌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고 정치권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 성폭력 문제 현 주소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성범죄자가 오늘 다시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잠시 뒤 전자발찌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고 귀국길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 방중 속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특별 열차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만찬을 한 데 이어 오늘은 경제기술개발구를 시찰하고 시 주석과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당은 단순 행정착오로 이름이 올랐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전년보다 9만 7천 명 느는 데 그쳐 증가폭이 9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목표인 15만 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고소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치소 수감 중인 조 씨를 조사하기로 했고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전수조사 등을 약속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베이징역에서 특별 열차에 올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베이징에 있는 경제기술개발구를 시찰한 뒤에 한 호텔에서 시진핑 주석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일정상이면은 여전히 탑승 중이겠군요. 전용 열차에.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해 전용 열차를 타고 2시 8분쯤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측에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나와 각별한 예우를 갖췄고 의장대까지 나와서 환송식을 거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을 수행했던 인사들을 태운 버스는 김 위원장이 오찬을 하고 있을 때 미리 베이징역에 진입해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다른 도시에 들르지 않을 경우 내일 새벽에 접경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을 거쳐서 북한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수연 기자, 이 오찬을 조어대가 아니라 베이징 호텔에서 했다고 하던데 이 자리에 시진핑 주석과 함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전 시찰을 마치고 조어대로 돌아왔던 김 위원장은 12시가 되기 전에 다시 조어대를 빠져나와 유서 깊은 호텔인 베이징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호텔은 오전 11시부터 주변 통제가 시작됐는데요. 자동차는 물론 사람들의 접근도 모두 막았습니다. 이처럼 경비가 삼엄했던 것으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에서 시진핑 주석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3차 방중을 했을 때도 첫날 환영 만찬을 하고 이튿날 오찬을 시진핑 주석과 부부 동반으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자, 유서가 깊은 베이징 호텔에서 부부 동반으로 오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소식이었고 그 오찬 전에는 현장 시찰에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오전에 베이징 동남쪽 이좌ang에 있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유일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인데요. 김 위원장 일행은 이곳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중의제약회사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350년 역사의 이 회사는 우리에게는 우황청심환으로 친숙한 회사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장에 20-30분 정도 머무르며 시설을 돌아본 뒤 10시 40분쯤 다시 숙소인 조어대로 돌아와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내용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4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사실만 확인한 채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룩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당연히 회담했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열려 관련 사전 조율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식 발표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늘 16일 북한 방문을 추진합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시설 점검 차원에서 방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신청 일정은 오늘 16일 하루로 규모는 1사 1인으로 산정을 해서 모두 179명입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지만 불허나 유보 결정이 나오면서 철수한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외신 취재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혁신과 사회안전망,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방안 등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20여 분에 걸쳐 설명합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신임 청와대 참모진들도 기자단과 자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질문자나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기자를 지목하고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은 기자회견 전체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오늘 업무를 시작한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성과를 내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통하고 경청하는 청와대를 강조하면서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을 하자마자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당은 단순 행정착오로 이름이 올랐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 가보겠습니다. 염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파행. 야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30분 만에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야당의 청문회 참여를 촉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오늘 다시 청문회를 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조혜주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 활동을 했는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뒤 발간한 백서를 보면 실제 공명선거 특보로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순 행정착오일 뿐 조 후보자가 특보로 활동을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사 대선 캠프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법상 위원이 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 정당 활동을 했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 그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특히 선관위원으로서 재직하는 순간부터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반면 야당은 특보로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위원으로 앉혀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캠코더 출신 조혜주를 임기 6년의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여 내년 총선과 연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조 후보자가 인사검증 기간에 특보 활동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인들이 출석했는데요. 환자로부터의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실태를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자 환자들이 여자 그 의사나 간호사를 침대에 눕혀서 구타를 한다든지 뭐 물을 퍼붓는다든지 뭐 이런 일은 사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저희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신고를 하질 않습니다. 여야는 입을 모아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박능우 장관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서 정신질환자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법제처 등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관련 단체들과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그 사각지대는 병이윤을 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발굴해 나고 그분들을 이 진료권 내지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는 이 문제는 굉장히 근본적인 고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온 의료인들은 정신질환자만이 문제라는 시선은 옳지 않다며 의사폭행이 응급실 등 병원 곳곳에서 일어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9년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600만여 명으로 이는 전년보다 9만 7천 명 정도만 증가한 수치인데요. 9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1월에 신규 취업자가 33만 명을 넘었지만 2월부터 4월까지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7월과 8월에는 수천 명 수준으로 급감해 충격을 줬고 10월과 11월에 반짝 반등하는가 싶더니 12월에 3만 4천 명 증가로 다시 주저앉은 겁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한 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이후로 가장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8만 7천 명이 감소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후 곧바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씩 증가하는 플러스로 전환됐고 지난 2014년에는 시간제 일자리 등이 급증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60만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수치가 다시 줄어들더니 지난해엔 10만 명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실업자 수는 107만 3천 명으로 지난 2016년부터 3년째 10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이제 전기 장비라든지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또 뭐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런 쪽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가 좀 확대됐고요.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감소폭이 여전히 감소폭이나 도소매 같은 쪽에서의 감소폭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동향 부진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일자리 15만 개를 만드는 데 전력 투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일자리 증가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완성시켜서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 공공기관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 3천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개편 추진 중단과 함께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편 저지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노사 당사자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할 때 배제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 당사자를 제외한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소위 전문가들끼리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도 따졌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장조차도 모르는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기획한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주무부처는 노동부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당사자입니다. 기재부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혁 논의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 신년 간담회에서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사회, 경제정책, 산업정책 의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권이 내부 논쟁의 한가운데 있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 대회까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 폭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신빙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폭행과 성폭행 혐의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 먼저 보겠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심 선수를 고소인 자격으로 2차례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또 조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압수해 디지털 감식에 나섰습니다. 심 선수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압수물 분석 먼저 하고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나면 그때 이제 저희 조사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야지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증거 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 씨의 폭행 사실과 성폭행 혐의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폭행에 이어 협박과 강압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심 선수가 지목한 폭행 시작 시점은 지난 2011년, 성폭행은 2014년입니다. 2014년은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동안 심 선수는 성폭행 피해를 홀로 품어왔지만 팬의 격려 편지를 받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상습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고 오는 14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심석희 선수 관련 얘기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익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우리에게 감동과 경기를 통해서 참 즐거움을 선사했던 참 우리의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 전 코치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죠.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었지만 조정 코치는 지금 구치소에 수감 상태인데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고요. 네. 양측 모두가 그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오는 14일 두 번째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고소된 이번 그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지금 법정 구속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처벌 강화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었던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네. 범위를 확대를 한 게 눈에 띄는데요.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그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건데 또 한 가지는 오는 그 3월까지 체육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성폭력 같은 비위가 만약에 드러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 문책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선수촌에는 인권 상담사를 상주시키고 인권 관리관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태관 차관이 오늘 브리핑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 제명하는 등 영구 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네, 자 노태강 차관이 영구 제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렇지만 사실 체육계 비리 문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또 돌아오고 대부분 현장에서 다시 볼 수 있었던 게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한 좀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바로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동안 사실 교묘하게 그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이루어졌죠.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취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조정 코치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지난해 불거졌던 두 가지의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북한 리듬 체조 선수가 상비군 그 코치로 현재 그 남한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 협회 그 임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성폭행 위협도 당했다. 이렇게 해서 탄원서를 냈었는데 이게 2014년이었는데 당시에는 사실 그 임원이 그 당시에 사직을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체조협회 고위직 임원이 돼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럼요. 요게 한 가지 사례고 또 하나는 이제 테니스 선수 김모 씨의 경우인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폭로를 했는데 성인이 된 뒤에 대회장에 나가봤더니 바로 그 코치가 있었다. 아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역시 노태관 차관의 오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징계 상황을 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징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사실 지난해 미투 열풍이 불었는데 체육계는 좀 이 중심에서 비껴갔다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독 이렇게 체육계 성폭력 실태가 잘 확인되지 않았던 배경이 뭡니까? 그 지난해 미투 사건이 촉발된 직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의 성인권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안 한 건 아닌데 이때 내린 결론이 한마디로 군대보다 열악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우선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도자와 선수라는 일종의 권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쉽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상위 기관이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라든가 문체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 의지력, 부족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내 식구 감싸기 의식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고 결국은 또 가해자가 앞선 예처럼 현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나온 대책들 저희가 지금 앞서 전해드린 내용만 좀 놓고 보면 뭐 영구 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또 징계가 이루어지면 좀 공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을 했는데 사실 이런 발표든 좀 유사한 대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런 발표들이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심석희 선수가 피해를 입은 장소 들어보셨죠? 선수촌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라커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이제 국민들이 보는 부분이고요. 대책 마련도 오늘같이 이렇게 내놓는 것도 좋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체육계와 그 어떤 문체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또 선수라든가 지도자의 그 반성과 자각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지금의 그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좀 시간이 남아서 앞으로의 그 수사 과정 한 번만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요. 예.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14일에 오늘 예. 14일에 두 번째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항소는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자르다고 본 거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억울하다고 본 거기 때문에 항소심이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폭력 부분은 또 다른 재판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뭐 경찰 수사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명명백백히 가려지길 바라겠습니다만은 일단 심석희 선수한테 좀 필요한 건 응원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상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외국으로 도주했던 성범죄자 전과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뉴스 TMI 오늘은 전자발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전자발찌 언제 차는지 또 훼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도 관련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총 3,160명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와 서울, 대전 등 2개 관제센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상황판에는 범죄자들의 위치 정보가 깜빡이는 점으로 실시간 표시되는데요. 관찰관들이 24시간 상황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아동시설 등 출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전자발찌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범죄자가 소지한 휴대용 추적 장치에 그 지역을 벗어나시오라는 문자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담당 지역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에서 바로 통보됩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는 어떨까요?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 상황판에 위험 경보가 표시되며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를 확인한 관제 요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과 담당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철 소재가 내장돼 있어 일반 가위로는 끊을 수 없지만 절단기 같은 전문 도구만 있으면 쉽게 절단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버젓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5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생체 정보를 이용해 부착자의 생활 정보를 수집한 뒤에 재범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전자발찌도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기술 발전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 마련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철강기업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한국 자산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압류 승인이 났는데도 신일철 죽음 측이 계속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엔 압류된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최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난 3일 신일철 죽음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포스코 니폼스틸 제철 부산물 재활용 합작법인인 P&R의 주식 8만 1000여 주의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신일본 제철로 잘 알려진 신일철 죽음은 이 회사의 주식 234만여 주, 약 110억 원어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신일철 죽음의 배상을 인정한 뒤 처음 나온 것입니다. 압류 결정된 8만 1000여 주는 4억 원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신일철 죽음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일철 죽음 측이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압류가 풀릴 수 있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당연히 협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일단 매각명령 신청하지 않았고 압류까지 나아간 것이고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희 역시도 생존에 계신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장수입니다. 신일철 죽음 옛 신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압류 신청을 우리 법원이 이렇게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키오 차관은 오늘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최근 1년의 한국 법원의 판결과 조치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징용배상 판결을 받은 국내 일본 기업 자산 압류가 승인된 것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입장 아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재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 집행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한일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전방 1군과 3군을 하나로 합쳐서 만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식을 열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실천 과제 가운데 하나로 20년 만에 실현된 군 구조 개편입니다. 강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운용 지상작전사령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으로부터 부대기를 넘겨받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1~3군 사령부를 하나로 합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갖고 있던 지상 구성군 사령관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군대로 체질과 문화를 개선하고 전투 임무에 기초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육군은 최전방 전력을 지휘하는 지작사와 후방을 지키는 이작전사로 이원화됐습니다. 예하부대 숫자와 병력은 줄었지만 전력은 오히려 보강됩니다. 지작사 직할부대인 미국식 화력여단은 북한 장사정포에 맞서 전술지대지 유도탄으로 무장하고 지상정보단엔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정찰용 드론 등이 배치돼 사령부의 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 7개 지역군단과 1개 기동군단, 군수지원사 등도 사령부 아래 편제됐습니다. 사령부 간 통합과 예하부대 개편으로 별 4개짜리 대장 자리를 포함해 장군 1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998년 지작사 편성에 대한 첫 구상이 나온 뒤 창설까지 20년 넘게 걸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우리 군과 육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자 오래전부터 우리 군의 선배 전우님들께서 추진해왔던 국방개혁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과제 수행의 신호탄이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의 북핵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를 만나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의 협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1970년대부터 북한의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북한과 신뢰관계를 쌓아왔던 스웨덴은 그동안 북한에 외교 공간을 두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 미국인 영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PD수첩의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제 수사를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결론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수사팀의 반대에도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습니다. 결과는 검찰 수사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검찰은 제작진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급기야 제작팀 PD를 체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정책 담당 부서의 책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식으로 지금 고소를 한 사건이 결국에 이렇게 그 언론인에 대한 체포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저희들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론 탄압이란 여론의 우려와 수사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까지 강행했지만 법원이 내린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뒤늦게 당시 수사 과정을 들여다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가 부당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방송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에 부당한 강제 수사 지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차 수사팀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 지휘부가 강제 수사를 요구했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정황 등이 드러났습니다. 1차 수사팀을 이끌던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떠난 뒤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던 2차 수사팀은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로 강제 수사를 지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검찰권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수사 지휘하는 걸 자제하고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아 방문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내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지사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일 때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런 의혹 등을 제기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정신과 진료 중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피의자는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궁인 가운데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자를 푹 눌러쓴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살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검찰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세원 교수 왜 살해하셨습니까?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경찰 조사에선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로 일관했습니다. 병원에서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심었는데 이를 제거해주지 않아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장애를 앓던 중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5년 여동생의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 삼성병원에 강제 입원당했고 이때 담당 의사가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강제 입원시킨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기간 중에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은 박 씨가 지난달 31일 임 교수를 찾아갈 때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박 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박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방침입니다. 또 필요하면 정신 감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큰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던 30대 엄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주변 진술을 토대로 엄마 이모 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 4살 딸을 화장실에 가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33살 이모 씨. 검찰로 넘겨지기 전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툭툭 치기만 하신 건가요, 후라이팬으로? 딸도 때렸다고 하는데 주장. 딸이 때렸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씨는 최초 폭행이 없었다 해서 머리에 다량의 혈종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프라이팬으로 툭툭 친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상처를 낸 가해자로 큰딸을 지목했습니다. 본인이 친 거는 인정해요. 근데 세게 친 한 번이 큰 딸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가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엄마의 폭행 상황을 프라이팬 등 도구까지 설명해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프라이팬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보건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머리 때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다만 다른 두 자녀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남은 두 자녀를 보호, 관찰하면서 지자체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 추적을 피해서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구속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내달리던 남성. 술에 잔뜩 취한 듯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호텔을 원하잖아. 호텔. 차는 비틀비틀 차선을 넘나들더니 불법 유턴까지 합니다. 빨간불이 켜졌지만 무시하고 속도를 올리더니 결국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사고 수습은커녕 버스 탓을 하며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 800m를 도주하던 차량.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질주를 멈춥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택시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35살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번, 뺑소니로 1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벌금액만 처분받았지만 이번엔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과거에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된 상태고 음주운전의 경우는 습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과연 이건희 회장 한 명으로 국한된 것인가? 오늘 기자회견은 재벌 총수 일가가 자택을 수리하면서 그 비용을 기업을 통해 대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이부진 사장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진행한 곽상훈 대표가 삼성물산의 배임 관련 내용과 자료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저한테 실험 항목을 특정 지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메일을 보낸 그 메일 전문이고요. 그때 결제받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 세금 계산서 2건이 삼성물산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부진 회장 자택에 소형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하 2층에 수영장을 만들었고요. 제가 거기 수영장에 방수 관련해서 실험에 동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3개월간 했습니다. 이 사진은 2006년도에 이부진 회장 자택 내 실내 연못 연장이 한 25m 됩니다. 방수공사를 잘못한 것을 제가 가서 처리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특수강판 1.2cm짜리고요. 3중 방탄유리고 그다음에 문은 전부 유압으로 작동되는 그런 특수한 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공은 진짜 최저임금이 경기 불황의 주범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닌가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이런 등이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 2019년도 임금 인상 심의 결과 기준인 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다 또 협상 배려분이라 해갖고 1.2%를 넣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경영자 측에서 도저히 이거 못 받겠다고 밖에 나가니까 여기 대해서 객심죄 걸려서 협상 배려분 1.2. 이렇게 대한민국의 임금 인상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임금 인상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아침 출근길에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다행히 한파는 하루 만에 풀리겠고 내일부터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4도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대기질 또한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충북지방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집니다. 건조특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광주는 영하 3도, 울산은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4도, 청주는 5도, 대구도 5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 또한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선 은퇴 후에도 꾸준하게 자선 활동을 통해 야구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양신, 양준혁 씨 만나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